대한민국 준비된 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2019년도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그다음에 두 번째죠. 2회 한국사 기출문제 풀이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저와 함께 이제 공부를 했던 우리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역시 아마 좋은 점수로 높은 점수로 아마 합격을 하셨으리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만점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셨겠죠. 그래서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약속의 일입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어렵지 않게 쉽게 공부하면서도 거의 만점 또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많은 수험생들 이 기출문제 풀이를 하게 되면서 이 문제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이번 시험에 문제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중급이고요. 혼자 공부하신다면 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전근대사와 근대사 비중 우리가 전근대사와 근대사 비중을 어떻게 나누냐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흥선대원군 그 이후로 우리가 근대사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예, 물론 조선 후기를 근대사로 보기도 합니다만. 보통 이제 여기에서 제가 나눴던 부분은 이제 흥선대원군부터 이렇게 다뤘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을 이제 전근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52대 48, 보통 5대 5의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험의 단원별 출제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사시대 및 고대. 선사시대 및 고대는 어떻게 됐는가? 즉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다음에 삼국시대 이때 20% 보통 20% 정도 나와요.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어려워들 하죠. 특히 고대사 같은 경우는 뭐 임금들 아주 오래전에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임금들 외우고 연대 외우고 이런 것들을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여기에서는 많이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의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고려시대는 이제 세문항, 그 다음에 조선시대 5문제, 그래서 20%. 역시 이제 조선사도 약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국가, 여기 중요하죠. 이 부분도 20% 5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최근 들어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들. 최근 들어서 우리의 어떤 그 일본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껄끄럽고 그러기 때문에 더 우리의 어떤 그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 5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현대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 대한민국 현대사 2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겠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남북관계와 관련된 통일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구나라는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단원별 주요 학습 사항은 선사 및 고대 국가, 예, 주요 유적이라든가요. 그 다음에 주요 왕들의 업적,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연대를 숙지를 해야 되는데 나오는 임금들 정해져 있어요. 또 외우는 암기팁도 있으니까 그건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강의 속에 제가 녹아드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는 이제 광종 굉장히 중요하죠. 왕권 강화, 그 다음에 무신정병기, 그 다음에 원나라 간섭기, 그 다음에 국민왕 개혁시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장경, 불교 관련 이 대장경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사에 있어서는 왕권 관련된 태종, 그 다음에 세조, 그 다음에 문물을 제도 이런 것들을 완성했던 성종, 그 다음에 개혁정치를 단행했던 중종, 최근 들어서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정치제도, 뭐 의정부라든가 6조, 그 외에 뭐 3, 4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란 이후의 사회 변화, 이거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렸죠. 역시 적중을 했습니다. 개혁된 그런 제도들. 그 다음에 조선의 근대화, 통상수교 거부 정책,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 뭐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역시 출제가 됐고요. 그 뒤에 이제 근대화 관련 사건들, 뭐 갑신정변, 그 다음에 동학농민 운동 이런 부분들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의 침략 과정,
그래서 가장 중요한 침략 과정사는 이제 을사늑약이죠. 외국군을 빼앗아 갔던 역시 출제가 됐죠. 자, 일제 강점기 그때에 또 우리가 그 독립운동, 일제의 시기별 통치 방식과 거기에 대항한 우리의 민족운동, 이것을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발전 현대사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수립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어떤 조약에서 또 어떤 회담에서 독립시켜주기 위해서 약속을 했느냐,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민주화 과정, 4.19 혁명이라든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든가 6월 민주항쟁 굉장히 중요하죠. 역시 제가 강의에서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니까 꼭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역시 적중했습니다. 네, 뭐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잘 찍었느냐 나올 게 뻔하거든요. 네,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점쟁이는 아니고 그럴 때 역시 적중을 했다라고. 그래서 지금 뭐 들리지는 않지만 선생님 와가지고 공부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면 이제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자, 박수 한번 시작. 네, 들리는 듯 마는 듯.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유물을 처음 제작했던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 문제지에 있는 그림하고는 약간 다를 거예요. 어찌됐건 똑같은 유물이니까. 뭡니까 이게? 주먹도끼죠. 주먹도끼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하는데 유럽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맥가이버 칼이에요. 이 주먹도끼 하나로 여러 가지 용도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아시아는 이런 것이 없었다. 뭐 유럽, 아프리카 이런 것만 있었다. 그래서 아시아는 미개하다. 이렇게 약간 그 거만한 모습을 보였던. 근데 우리나라 철원지방에서 발견이 되면서 철원이 아니라 연천지방에서 발견이 되면서 그 유럽인들의 거만함을 눌러버렸던 바로 주먹도끼입니다. 어느 시대입니까? 구석기 시대죠. 자, 그러면 계급이 발생했다. 계급이 발생했다는 것은 획기적인 무기가 나온 것이죠. 그 무기가 바로 뭐예요? 칼이에요. 금속 칼이에요. 청동검이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이거는 청동기고. 자, 그 다음에 고인돌을 만들었다. 이제 묻어주는 거죠. 역시 청동기고.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역시 청동기고요. 무리를 지러 이동 생활을 하였다. 이것이 정답이죠. 구석기 시대 때의 모습입니다. 이 문제 거의 다 맞추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가해에 들어갈 고구려의 왕은 가해 업적.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했습니다. 정말 그 미천왕이 중국 세력인 낙랑군을 몰아내고 나서 굉장히 고구려인들의 자존심이 높아졌는데 고궁원왕이 근초공왕에게 죽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소수림왕이 이제 보다 주먹구구식으로 이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이제 체계적으로 정교하게 국가를 운영해야 되겠다 해서 국민적인 사상을 통일하고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불교를 수용을 했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태학을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법령이죠. 율령을 반포했습니다. 이러면서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했던 고구려의 아주 유명한 왕이죠. 소신을 갖고 있었던 왕 소수림 왕이다라는 겁니다. 소수림 왕. 이 소수림 왕이 등장했기 때문에 국가가 정비가 잘 됐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광개토 대왕이라든가 장수왕이라든가 이런 정복 군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소수림 왕을 광개토 대왕이나 장수왕보다도 더 높게 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정답은 4번이죠. 누가 보래도 4번인데 네모랑은 누구예요? 신라의 왕이죠. 예, 김씨로 내내 물려주었고 내물 마리까에는 호칭을 사용했던 신라의 왕이고 진흥왕은 신라가 가장 진흥했던 신라의 최고의 왕입니다. 6세기 때에 한강 유역을 차지했던 최고의 왕이고 근초고왕 4세기 때에 백제 최고의 왕이죠.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고구려까지 쳐들어가서 고국 원앙을 전사시켰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자, 3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나라는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다른 부족의 경계를 침범할 경우에는 가축이나 노비로 변성하였다. 자, 요것이 바로 뭐예요? 책임져 준다 해가지고 책화입니다. 책화.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다른 부족의 땅을 이렇게 가다가 나도 모르게 아이고 여기 우리 부족이 아닌데 허가도 없이 내가 부족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가축의 닭이 있습니다. 이 닭으로 어떻게 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보리가 있네요. 보리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책화죠. 굉장히 예의가 발라요.
동쪽에 예의가 바른 나라다. 그래서 동예죠. 예입니다. 동예. 정답 1번이죠. 이 제천 행사 이거 나오는데 부여의 제천 행사. 제가 글자 가지고 장난치시면 금방 머리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부여의 제천 행사 이름은 영고입니다. 영고. 그다음에 사마는 뭐 제천 행사 특별한 명칭은 없고요. 우리나라 남쪽에 있다 보니까는 농사가 굉장히 잘 되죠. 그래서 5월에 10월에 이렇게 제천 행사하고 있고,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혼자 뺏는 것보다 둘이 뺏는 게, 동맹에서 뺏는 게 나아요. 그래서 동맹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동맹. 그러면 옥전은요? 옥전은 고구려한테 맨날 시달려, 맨날 빼앗겨.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없어요. 원래 제천 행사는 감사하는 거거든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옥전은 제천 행사가 없다. 정답은 몇 번? 1번. 자, 4번 문제. 가에 들어갈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세기 후반 대조영은 동무산 근처의 도읍을 정하여 가를 건국하였다. 이로써 한반도 남쪽의 신라와 더불어 남북의 형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바로 뭡니까? 발해죠. 발해. 뭐 누구나 잘 아는 발해입니다. 발해.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후삼국을 통일했던 건 왕건입니다. 고리를 세웠던 왕건이고요. 대마도를 토벌했다. 대마도 정벌은요, 고려 말에 박위가 한번 갔고요. 그 다음에 세종 때에 이종무라는 사람이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박위, 그 다음에 세종 때에 이종무라는 사람이 갔죠. 자, 강화도를 천도했다. 강화도를 언제 천도했습니까?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최우가 집권을 했을 때에 천도를 했던 것이고,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하였다. 이것이죠. 그래서 일본에 보낸 국서에 발해 왕을 고구려 왕이라고 칭했죠. 그리고 발해를 고구려라고 칭했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정답. 자, 5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역사서는 고려 중기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 편찬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강의해서 김부식의 이 역사서와 그 다음에 이련의 역사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니까 잘 비교하셔가지고 꼭 알아두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역시 나왔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뭐 기전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전체라는 것은 왕들의 역사를 담은 본기, 그 다음에 신하들의 역사를 담은 열전. 그래서 뭐 본기, 열전, 표, 세가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다 아실 필요 없이 그냥 본기하고 열전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전체 이렇게 한 거죠. 유교적 합리주의라는 것은 이제 바로 유교가 중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국의 심기를 거슬리지 말아라. 사대주의적인 사관에 의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삼국사기죠. 삼국사기입니다. 그럼 칠정사는 뭐예요? 칠정사. 세종 때 만들어진 역법이죠. 역법, 달력법이에요. 굉장히 정교합니다. 굉장히 정교해요. 그래서 7가지의 행성이 돌아가는 거,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잖아요. 그렇죠? 월, 달, 화, 화성, 수, 수성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교합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역법을 만들 수 있는 건 이 당시에서 아라비아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었다라고 그래요. 목민심서는 고려 후기 때에 정약용이 지은 지방관들이 명심해야 될 그런 책, 그게 목민심서고요. 그 다음에 제왕운기 이승휴가 우리나라 역대 아주 유명한 왕들의 역사를 아름다운 시로 한 겁니다. 아름다운 시. 이것이 바로 제왕운기다라는 겁니다. 충렬왕 때, 충렬왕 원나라 간섭기 때에 굉장히 좀 민족적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왕운기 이것을 지었다라는 거죠. 정답은 2번. 자, 6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재로 옳은 것은, 자, 요런 문제들이 한능검 스타일의 문제들이에요. 역사 유물 카드, 명칭 가,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 소개,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것으로 둥근 천장과 불상의 배치 등의 수준 높은 신라인의 수학적 지식이 반영되어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이건 누구나 맞출 수 있다. 석굴암이죠. 예, 석굴암입니다. 장군총은 뭐예요? 장군총은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이죠.
네. 그 장수왕의 무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칠지도 근초고왕이 백제의 근초고왕이 외왕,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을 외라고 불렀으니까 외왕에게 하사했던 검입니다. 검. 그 다음에 임신서기석은 임신년에 뭐 한 겁니까? 다짐한 거예요. 어떤 다짐이죠? 맨날 농땡이 부리고 공부 안 하는 화랑이 반성을 하고 야 이제부터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비석에다가 자기네들의 다짐을 이렇게 한 적응 넣은 유물이 바로 임신서기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석굴암이죠. 1번. 자 7번. 가에 해당하는 것은 고려 전기에는 대외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예성강 하구에 가는 여러 나라 상인들이 드나드는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이들을 통해 고려가 서방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코리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거였잖아요. 자, 바로 뭡니까? 고려시대의 최고의 항구 병란도죠. 병란도. 네, 병란도.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약간의 이제 지도로 그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강의 시간에 굉장히 지도를 많이 그렸어요. 왜냐하면 지도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병란도는 고려 개성이죠. 여기죠. 개성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항상 최고의 항구는 수도 근처예요. 그죠? 기벌포는 뭐예요? 매수성 기벌포. 얘는 신라가 당나라군을 물리쳤던 그런 곳이죠. 매소성은 여기 연천, 오늘날의 그 연천 지역 이쪽이고, 그 다음에 기벌포가 이제 금강하고 이쪽 지역이죠. 그 다음에 청해진은 여기 완도, 장보고의 청해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8번. 고려 광종의 정책으로 오는 것은 광종. 이 광종,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죠?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쑥 들어가게 편안하게 미칠광 미친 사람처럼 막 죽이는 거야. 왜 죽여? 뭐 때문에 죽여?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왕권 강화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교정도감을 설치했다. 뭔가 고칠 게 굉장히 많아. 교정도감. 누가 한 거예요? 최씨 정권을 만든 최충원이 했던 것이죠. 자기도 무인이면서 앞에 있었던 무신들이 잘못한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나는 그 앞에 있는 무인들하고는 다르다. 정말 바르게 무언가를 고쳐야 되겠다 해서 교정도감. 이것이 이 당시에 최고 기구가 됐던 것이죠. 고려시대에 수원 화성을 축조하였다. 정조 때 누굴 시켜서 정약용을 시켜서 했던 것이고 노비안건법을 시행했다. 바로 이것이죠. 광종이 노비안건법. 억울한 노비들을 풀어줍니다. 억울한 노비들. 그래서 이 광종을 한국의 링컨으로 보느냐. 천만의 말씀. 링컨이 아니라 뭐예요? 이 노비의 존재가 이 호족들의 고려 초기 때의 그 지역 세력이죠. 그 지역 세력 호족이라고 하는데 이 호족들의 경제적 기반이면서 군사적 기반이죠. 그래서 왕권화 차원에서 노비안건법. 또 한 가지 반드시 알으셔야 된다면 이거와 더불어서 뭐도 알으셔야 돼요? 과거제도 알으셔야 됩니다. 독서 상품가를 주었다. 독서 상품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 뭐 이렇게 숙제 내주는 거, 그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제 독서, 책 읽고 거기에 논문 써와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3등급으로 나눠서 벼슬을 주겠다. 이 통일신라 시대 때 누가 했던 거예요? 원성왕이 했던 거예요. 이거를 신하들에게 시키니까 신하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래서 원성을 엄청 샀어요. 그래서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이거는 흐지부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자, 9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그림이 있는데 제가 이걸 좀 바꿨어요. 각색을 했어요. 최쌤, 저죠? 목소리도 멋있게. 임진왜란 이후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 말해 볼까요? 이 여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나타난 변화. 이것을 놓고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눠지는 거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시작이 됐던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600년대 17세기 요때부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학생이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1.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가 성립되었어요. 그렇죠.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죠.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쿄에 수도를 두는 막부 군사정부가 성립이 됐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서희의 단판으로 강동 육지를 획득했어요. 이건 고려 정기 때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거란의 1차 침입이죠. 네. 그 다음에 3번 최은덕과 김종서가 사군과 육진을 개척했어요. 최은덕과 김종서 사군 육진 세종 때 했던 것이죠. 여진족을 몰아내고, 중국에서는 이거 여학생이죠. 중국에서는 원이 멸망하고 명이 건국되었어요. 원명 교체기는 14세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말이에요. 고려 말. 그러면 요 때에 임진왜란 이후에 명이 쇠퇴하고, 명나라가 쇠퇴하고, 그 다음에 여진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진이 나라를 후금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뭘로 고쳐요? 청으로 고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몇 번? 1번. 좋습니다. 자, 10번. 가에 해당하는 인물은 한국사 신문, 역시 한능검 스타일의 문제죠. 땡땡년 땡월 땡일 개혁의 칼날을 들다. 조선시대 중종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자 가를 비롯한 살인을 등용하였다. 가는 현량과의 실시와 공납제의 개혁을 요구하였으며 부당하게 공신이 된 일부 훈군 세력의 공헌을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누구일까요? 이 중종이 중종 반정으로 신하들에서 임금이 됐기 때문에 왕권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신하들에게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들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을 등용했는데, 이때에 아주 유명했던 살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조광조죠. 조광조가 개혁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어진 선비들을 추천에 의해서 관리를 뽑읍시다. 현량과 그다음에 맨 밑에 부당하게 공신이 된 일부 훈구 세력의 공헌을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중종이 임금이 되는데 그 중종 반정에 공신들을 훈장을 주는데, 상을 주는데, 여기에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까지 상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조사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 박탈하는 거죠. 그래서 위훈 삭제, 이것 때문에 훈구 세력들에 의해서 조광조가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아서 사화가 일어나죠. 예? 그래서 그 사화를 뭐라고 불러요? 기묘사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광조는 사형을 먹고 죽게 되죠. 정답은 조광조 3번이고요. 정도조는 누구예요? 정도조는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세우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개국공신이죠. 정도전. 정답은 몇 번? 네, 3번이 정답. 자, 11번. 조선 태종이 실시한 정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조선의 3대 임금입니다. 형제들을 죽이고 자기가 임금이 됐죠. 왕자의 난을 거쳐서. 그래서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무지한히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호패법, 인구조사한 겁니다. 인구조사에 가서 세금 걷어들이고 군대 끌고 가고, 호패법 실시. 네, 맞고요. 훈민정음, 세종이죠. 척합이 건립, 이건 누가 했습니까? 조선 후기 때에 흥선대원군이 했던 것이죠. 흥선대원군이 했던 정책이다. 즉,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싸우지 않고 화의를 맺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내용을 담은 것이죠. 그 다음에 육조 직계제, 우리가 육조 직계제 이것도 정답인데 기억과 리을, 그래서 기억과 리을. 일단은 2번이 정답이에요. 육조 직계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왕 아래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의정들이 모여있는, 재상들이 모여있는 의정부가 있어요. 그럼 이 의정부에서 이렇게 보고해서 올려야 되는데, 의정부 아래에 이호예, 병형공 이렇게 6개의 실무 행정 부서가 있거든요. 이 6조라고 부르죠. 얘네들이 직접 여기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6조 직계제라고 불러요. 여기 거치지 않고. 이게 왕권 강화의 상징입니다. 직접 자기가 모든 일을 챙기겠다라는 야심이죠. 예. 그만큼 뭐 일은 많겠지만은, 그래서 기억과 리을. 정답 2번. 이후 6조 직계제와 반대되는 것은 의정부 뭐예요? 서사제죠.
그래서 의정부의 권한을 많이 확대시켰던 그런 정책. 자, 다음 문제 12번. 가에 해당하는 것은 질문. 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공납의 폐단을 극복하고 국가 재정을 보충하고자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집집마다 토산물을 부과하던 곡물 납부 방식을 바꾸어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미공, 면포,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했습니다. 자, 임진왜란 병자호란, 즉 조선 후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전쟁으로 피폐해진 그런 민생을 다시 개혁하고자 공납은 특산물을 내는 것인데, 여기 나오잖아요. 집집마다 토산물을 내는 것인데 이것이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이것을 내게 해라. 이것은 썩지 않죠. 그래서 전국 각지 같은 것으로 내게 해라. 같은 것. 같을 동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동법이에요. 같은 걸 내라. 그럼 토지 면적에 따라 내라. 그럼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이걸 많이 내겠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대동법이에요. 그러면 토산물을 이제 안 걷어들이죠. 누굴 등용해가지고 국가가 공인이라는 사람을 등용해가지고 얘한테 거액의 돈을 줘가지고 지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토산물을 구매해가지고 와라. 이로 인해서 조선 후기 때에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동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시행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100년이나 걸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균역법 같은 경우는 이제 군포를 군대 안 가는 대신에 1년에 2필 내던 것을 한 필로 깎아주는 것이고요. 뭐 과전법은 이제 조선의 토지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일단 대동법 굉장히 중요했던, 어마어마하게 제가 강조를 했던 대동법 역시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3번 정답. 자, 1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은 세도 정권의 수탈과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빈농, 광산 노동자, 소상인들이 봉기하여 청천강 이북 지역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결과로 정주성에서 광군에게 진압되면서 1년 만에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죠. 19세기 초반 때에 바로 세도 정치, 안동 김씨 세력, 얘네들, 또 이 서북지방, 평안도 지방의 차별, 지역 차별. 그래서 몰락한 양반인 누가? 홍경래의 주도로 일어났던 바로 이 난, 1811년도에 있었죠. 홍경래의 난입니다. 뭐 만적의 난은 고려 무신정권 최충원이 집권했을 때 일어났던 것이죠.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죠. 그 얘기가 뭐죠? 사만에서 천민을 없애자.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즉 우리나라에서 천민을 없애자. 태어날 때부터 왕, 왕비, 장군, 재상 태어날 때부터 따로 있느냐? 아니다. 네, 중간에 밀고에 의해 가지고 죽었습니다. 뭐 이자겸의 나는 문벌귀족, 국정을 농단했던 문벌귀족이죠. 그래서 지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다가 오른팔에 의해서 죽었던 그런 이자겸의 난, 고려시대에. 그 다음에 원정과 애노의 난, 이것은 이제 신라 말기 진성 여왕 때에 수탈에 못 이겨서 들고 일어났던 농민 반란입니다. 정답은 2번. 자, 14번. 가에 들어갈 인물은, 이런 게 아까 이제 무슨 스타일이라고요? 예, 한거 문제 스타일입니다. 역사 인물 카드. 이름 가, 생몰 연도 1851년부터 1894년. 주요 활동, 정부의 근대 개혁 추진 자금 확보를 위해 일본으로부터 차관 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함. 1884년 갑신정변을 주도하였다. 누굽니까? 김옥균이죠. 예, 옥균입니다. 갑신정변. 급진개혁파들에 의해 가지고 빨리 개혁을 해서 일본처럼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 부대의 개입으로 인해서 3일 만에 끝났던 갑신정변. 뭐 정리하기는 잘 아실 것이고, 최익현은 이 당시에 일본이라든가 서양 세력과 우리가 손을 잡는 것을 반대했던 위정척사파의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전봉주는 최근에 이제 드라마도 많이 나왔는데 녹두장군이라고 일컫는 동학농민과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인물이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1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구실로 1871년 미국의 구남이 강화도를 침략했습니다. 어제연 등이 이끈인 조선군이 미군과 결사항전을 벌였습니다. 어제연이 어디에서 승리를 했었죠? 광성보에서 열심히 싸웠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닷가 여기 가면 이제 우리가 강화도 가면 회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광어도 좀 먹고 이렇게 연결을 제가 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871년도 요때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있었을 때가 1866년도인데 5년이 지나고 나서 들어왔었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남북전쟁, 미국에서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거 수습하느라고 바빴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건을 구실로 쳐들어왔습니다. 신미양요죠. 미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신미양요. 병인 박해는 흥선대원군대 천주교 신자들을 탄압을 했던 것이고요. 이걸 구실로 해서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왔죠. 그것이 병인양요. 을미사변은 1895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 국무인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사건이고요. 자, 이모군란은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급하게 막 개화 정책을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식군대 별기군을 만들었습니다. 이 별기군만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90군대는 이제 월급도 안 줘요. 그래서 월급 달라고 막 하니까 13개월 밀렸는데 한 달치 주는 것이죠. 그것도 거의 절반은 모래하고 겨랑 섞여가지고 그래서 화난 90군인들이 들고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6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골라라. 이게 이제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그 국권 강탈 과정 그 순서. 자, 고종은 일제히 침략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고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2차 만구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 특사로 파견하였다 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왜 특사로 파견했습니까? 일제의 침략성,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이죠. 일본 애들이 외교권을 박탈했죠. 그러면서 통감부를 세우고 초대 통감으로 안중근에게 총 맞아 죽은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을 했었죠. 그러면 여기 나오네요. 을사늑약체절. 요 이유겠네요. 그래서 다가 정답입니다. 다가 정답이에요. 요 해가 1905년이죠. 이를 구실로 해가지고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습니다. 한일의정서는 뭐예요? 한일의정서는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하기 바로 직전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땅을 군사기지로 이용할 것을 협박해가지고 만든 것이죠. 1904년도에 그 이전에 대한제국 수립됐었고요. 한일병합조약 완전히 주권이 넘어갑니다. 1910년 8월 29일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7번. 가에 해당하는 기구의 이름은 1894년 전주성을 함락한 동학농민군은 외국 군대의 파병 소식을 접한 뒤 정부군과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해산하였다. 이후 전라도 각지에 자치기구인 모를 설치하여 이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개혁을 추진해갔다. 동학농민군이 이제 뭐 굉장히 강성해지니까 정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동학농민군하고 화의를 하죠. 그래서 12가지를 고쳐라. 동학농민군이 제시했던 거 패정계획안 12개조를 정부에 제시를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농민군하고 화의를 하면서 청나라 부대에 구원병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신정변 때 맺었던 조약, 청과 일본이 맺었던 조약, 텐진 조약에 의해서 청나라 부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 부대도 같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동학농민군이 해산을 합니다. 해산을 하면서 설치했던 것이 바로 자치행정기구인 집강소였다라는 거죠. 뭐 별기구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 총독부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고 통감부도 바로 이제 을사늑약 이후에 세워졌던 기구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단체는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그죠? 제가 강의에서도 엄청나게 무지무지하게 강조를 했던 1927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협력하여 즉 이념을 초월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국내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일본하고 타협하지 않는, 즉 이 당시에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독립이 너무 멀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아닌 자치를 요구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타협하지 않는다. 우리의 소원은 오로지 독립이다. 이 사람들을 비타이드 민족주의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협력해서 창립한 단체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자 민중대회를 열어 전국적인 항일운동으로 확산시키려 했다. 그래서 이 단체에 의해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1929년도에 전국적인 규모로, 즉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발전할 수가 있었죠. 이 단체에 의해서. 이 단체는 바로 뭡니까?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정답 1번이고요. 북로 군정서군은 1920년 10월에 김자진이 이끄는 부대가 일본을 대파한 그런 부대고, 조선학계, 영화로도 나왔죠. 말모이, 그거 관련된 우리나라 말을 지키기 위한 그런 아주 소중한 단체고요. 구미위원부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미국하고 외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구죠. 여기에 구미위원부에 누가 있었어요? 이승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미국에만 있었습니다. 네, 정답은 1번. 자, 19번. 가에 해당하는 지역은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가가 우리의 땅임을 주장했다. 안용복 누굴까요? 관리예요? 아니에요. 어부예요. 그냥 어부인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정부를 만나가지고 일본 정부에 가가지고 여기 우리 땅이야 주장했어요. 그 문서 가지고 왔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가를 자국의 영토로 불법 편입하였다. 그렇죠? 러일 전쟁 언제 일어났죠? 1904년부터 1905년 사이에 일어났어요. 이게 어디예요? 독도죠. 뭐 독도. 너무너무 잘하는 독도. 뭐 간도도 이제 같이 배우겠습니다만, 배웠겠습니다만 간도도 1909년도에 간도 협약을 청나라 일본이 맺으면서 간도를 청나라한테 줘버렸죠. 지들 멋대로. 네. 거문도는 이제 1885년도에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영국 함대가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자, 2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족운동의 방향으로 오른 것은 1919년 3월 1일 시작된 대규모 만세 시위. 바로 뭡니까? 3.1운동이죠.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일제는 헌병, 경찰, 군대 등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하고 시위에 참여한 사람을 체포하였다. 자, 1919년 3월 1일 요때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족운동의 방향. 자, 그럼 3월 1일 요 3.1운동 이후에 우리 민족운동 어떤 방향으로 갔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단발령을 실시했다. 이것은 을미개혁이죠. 1895년도에 있었던 을미개혁이고요. 광무개혁은 대한제국이죠. 그죠? 그죠? 대한제국 언제 세워졌어요? 1897년도에 세워졌어요. 이거 세워지고 대한제국 세워지고 나서 바로 했던 것이 광무개혁이에요. 독립협회 창설했다. 독립협회 1896년도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독립협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3.1운동 앞에서 일어났던 우리나라 사건이고, 그래서 3.1운동에 자극이 돼서 보다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독립운동을 제대로 이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단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21번. 가에 해당하는 단체는 김구는 가를 조직하여 의열투쟁을 벌임으로써 어려움에 빠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기를 불어넣으려 했다. 그 일원인 윤봉길은 상하이 훈커공원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군 장성과 다수의 고관을 처단했다. 높은 관리들을 처단했다. 원래 이제 의열투쟁으로 유명했던 사람은 그 의열단을 만났던 김원봉이죠. 그래서 김원봉이 굉장히 이 당시에 어떤 면에서는 김구보다 굉장히 유명했어요. 근데 김구가 임시정부를 이끌면서 임시정부가 이렇다 할 어떤 활동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좀 더 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군대는 좀 힘들었고, 그래서 의열투쟁을 하기 위한 단체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의열단과 비슷한 단체죠. 바로 그것이 한인애국단이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윤봉길의
1932년에 윤봉길의 이 훈코공원 이 거사는 중국의 장제스에게 깊은 감동을 주어서 상해 임시정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 영국, 중국 순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었죠. 여기에 한국을 독립시켜줘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게 된 계기가 된 거.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의거가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정답 4번이고요. 근후에는 여성단체입니다. 아까 우리가 나왔던 신간회의 자매 단체고요. 신민회하고 신간회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안창호 양기탁의 주축이 돼서 만들어졌던 1907년도에 애국개몽단체죠. 그리고 서간도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까지 건설을 했었죠. 그래서 신흥무관학교가 생기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단체고요. 조선 형평사는 일제강점기 때에 누가 백정들이 사회적 차별을 없애달라 하면서 만든 조직이 바로 조선 형평사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정답은 4번. 자, 2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944년 미국, 영국, 중국의 정상들이 모여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였다. 여기에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 문제가 거론되었다. 바로 뭡니까? 카이로 회담이죠. 텐진 조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과 일본이 갑신정변 이후에 맺은 조약이고요. 남북 협상은 우리나라가 이제 남한과 북한으로 이제 완전히 각각의 정부가 수립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김구 선생님하고 김규주 선생님하고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서 남북 지도자들끼리 통일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협상을 했던 것이 바로 남북 협상이고요. 카이로 회담 일단 정답이고,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도에 상하이의 임시정부가 이렇다 할 활동도 잘 못하고 내부에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갈아엎어야 된다. 창조파. 그리고 이제 뭐 개혁할 부분은 개혁하고 유지할 부분은 유지하자. 뭐 개조파, 뭐 또 현상 유지파 이렇게 뭐 갈리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회의를 했던 것이 바로 국민대표회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대통령제를 버리게 되고 국무령 중심으로 가게 됐던 것이고, 두 번째 대통령이 이제 박은지 선생님이 되는 것이고요.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탄핵을 당합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정답은 3번. 자, 2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수행평가 보고서, 1910년대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 조사 내용 헌병경찰제도 가. 이 헌병경찰제도를 아주 무식하게 한다 해가지고 무단통치라고도 합니다. 무단통치. 네, 무단통치. 그럼 이 시기에 있었던 거, 방공령은 일본 애들의 쌀을 무제한으로 가져가는 그 쌀을 막을 수 있는 우리의 합리적인 정당한 권리죠. 1800 요 기능이 있었죠. 한번 사용해 볼까요? 왜 요 기능인가요? 여기 있다. 어우, 신기해요. 네, 다시 1889년도에 함경감사 조병식이 했던 대표적인 방공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도에 대구에서 서상돈, 양기탁 등의 중심이 돼서 일본의 진빚을 갚자 해서 일어났던 운동이고, 토지조사 사업은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토지를 강탈하기 위해서 벌린 사업이죠. 언제? 1910년대에. 그 다음에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대 우리나라 물건을 우리가 만들어서 쓰자 해서 일어났던 실력 양성운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요 문제도 역시 그 시기별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했던 그 정책, 그 시기별로 우리는 어떠한 민족운동을 벌였는가,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예요. 자, 2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주화 운동은 1980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신군부는 광주의 민주화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민군을 결성하여 저항하였으나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채 끝나고 말았다. 너무너무 유명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누굽니까?
신군부죠. 신군부. 여기 신군부. 신군부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바로 나야. 왜 나만 갖고 그래? 했던 전두환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4.19 혁명은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일어났던 우리나라 아주 시민혁명의 대표적인 1960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12.12 사태는 바로 이 전두환과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을 12.12 사태라고 하고요.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정부 시절 1970년대에 일어났던 농촌의 근대화 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마지막 문제 25번.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통일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남북 대화는 나오는 것이 꼭 정해져 있어요. 7.4 남북 공동성명하고 1972년도 그다음에 요 두 가지. 그죠? 최초에 한 가지 더 나온다면 노태우 정부 때의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있습니다. 그죠?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으로 옳은 것은 50 총선거. 이것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1948년도에 유엔의 감시에서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한 것이죠. 그래서 재헌국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국가총동원법, 이건 1938년도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악법이죠. 7.4 남북공동성명, 최초로 남한과 북한 정부가 공동으로 메시지를 발표한 거예요. 1972년도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이걸 딱 하고 나서 정말 통일되는 줄 알았죠.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의 3원칙이어가지고. 근데 바로 3개월 뒤에 뭐가 일어납니까? 10월 유신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북한 이 7.4 남북공동성명을 독재체제 강화에 이용했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최초의 남북 정상회의다. 그쵸? 밀레니엄 2000년도에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죠. 이것이 최초죠.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것이 바로 남북 정상회담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5번 문제 전반적으로 다 풀어봤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와 공부하셨던 분들은 편안하고 재밌게 공부하시면서 아마 거의 다 맞추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만점 내지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합격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또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준비했던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 시험 합격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고 너무 그 합격의 영광에 심취해 있지 마시고 또 다른 도전을 위해서 마음가짐을 다시 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해 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합격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